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권오병 교수입니다. 경영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메타버스 이루어가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후반부에는 최근에 또 관심이 있는 NFT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재단의 소셜사이언스 코리아에서 4차 산업혁명 공진화라고 하는 연구단의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메타버스의 유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벌써 이제 7, 8년 정도 됐습니다. ICT 융합을 통해서 이뤄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계화와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를 지나서 이제는 지능화로 가고 있고, 이 제품의 주된 재료가 이제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인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관련되는 많은 신기술, 특히 정보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본적인 재료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해내는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IoT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표출시켜주는 그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이 있는 메타버스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 등도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달려있을 텐데, 이러한 데이터 표출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키보드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아이콘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지능화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형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혼합현실과 가상융합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XR이라고 얘기하는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적이고 현장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술의 총칭으로서 VR, 즉 이제 가상현실이죠. 그 다음에 AR, 증강현실이죠. MR, 혼합현실이죠. 그 다음에 HR, 홀로그램이죠.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 매핑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이런 모든 기술들의 총칭이 가상융합입니다. 이러한 가상융합 기술은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행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업에서의 직원 교육 훈련,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런 가상융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가트너에서는 탑 10의 전략 기술로서 이미 이런 이머시브한 테크놀로지, 즉 이런 XR과 같은 가상융합과 같은 몰입적인 기술을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우리가 2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었었는데,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의 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들이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부에서는 한국 디지털 뉴딜 2.0 사업을 통해서 XR, 즉 가상융합에 대한 투자를 크게 했고요. 올해에도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2.6조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인공지능과 함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간은 보이지 않는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 그 안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가상의 상황을 보는 그 기술이 가상현실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의 앞에 보여요. 보이는데 가상적인 모습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기술로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적인 물리적인 공간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공간에 가상적인 것이 겹쳐 보이긴 하는데 그 물리적인 공간은 그 가상의 콘텐츠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연출된 물리적인 공간이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미술관 안이라든가 어떤 뭐 게임 장소라든가 그런 어떤 인위적인 공간 내에서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 보이게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혼합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도 크게 보면 혼합현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XR, 이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이 되든 증강현실이 되든 혼합현실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실감성, 이머전을 줄 수 있고 프레젠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실감성을 돋보이게 하는 모든 기술의 총칭을 가상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바로 이 가상융합에서 오늘날 가장 관심 있는 기술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이제 지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SKT 이플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체부에서도요, 동일하게 이플랜드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 성과 공유 마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요, 또 다른 메타버스인 제페토 안에서 서울시가 육성하고 있는 64개의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그 안에 보면 이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포토존이라든가 러비가 있고요,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스페이스도 그 제페토 안에 만들어서 마치 실제 공간에서 원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제품이라든가 홍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메타버스를 서서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공진화, 서로 진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가치가 창출되어지는 그런 세상 또는 그러한 세상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shared worlds, 그죠?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공유되어지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virtual products and experience, 그러니까 가상의 제품들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디지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제품과 체험은 매우 immersive하고 interactive, 즉 매우 실감적이고 그다음에 상호작동성이 되는 이러한 그런 기술과 서비스 또한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도에 약 1.5조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조 달러라는 것은 그때의 전 세계 GDP의 거의 2%에 육박하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증강현실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라이프 로깅이라든가 미러월스라든가 버추얼 월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메타버스가 존재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잠깐 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그라는 기술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운동하면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심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페이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하는 사람이 미리 그런 AR 기능이 되는 그 고글을 껴요. 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난이도로 운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상의 페이서가 등장합니다.
가상의 페이서가 등장하고 그 페이서를 따라서 뛰면 되는데 이미 그 페이서는 사용자가 세팅한 정도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루트를 알고 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고 종국에는 그 사람의 운동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런 그 증강현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뛴 흔적, 그것이 라이프 로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라이프 로그와 버추얼 월드가 합쳐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가상 컨퍼런스가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호핀이라든가 태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학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XR과 미러버스가 합쳐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글 맵에다가 증강현실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라이브 뷰라고 하는 증강현실인데요. 거기에 구글 맵이 현재 갖춰져 있고 구글 맵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곳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의 안경에는 그 구글 맵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실제 그 장면 내에서 구글 맵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건물의 이름들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메타버스 중에 이제 거의 최초 중에 하나가 오즈에서 했던 최초의 신년 축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year.is라는 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등록한 아바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신년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쇼를 즐기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는 당연히 무료로 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득을 취했을까요? 네, 마케팅 차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즐기는 방면, 이 회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회원 등록이라는 회원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있죠. 엔비디아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엔비디아에서요,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또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옴니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디자인을 옴니버스에 올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기업들이 올려놨던 그런 제품들을 또한 서비스를 보면서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뭔가를 기록을 남겨놓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남긴 기록물들을 통해서 이 제품은 실제로 출시하게 되면 성공하겠구나, 그러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작을 해서 유통에 내놨을 때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 제품을 한번 이런 메타버스에 올려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실제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이익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일종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장소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네이션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화된 메타버스로서 디네이션스의 특징은 다른 버추얼 월드는 세상에 없는 그런 그 가상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디네이션스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그대로 버추얼 월드에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서울이고 실제로 인도고 실제로 맨하튼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그 나라라든가 도시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구매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럼 그것을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내가 그 지역의 시장인 것처럼, 도지사인 것처럼, 대통령인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공간을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부나 정당이나 공공기관들이 이 딥네이션스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실제 건물을 짓고 실제 교량을 짓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딥네이션스에서 한번 가상적 한번 해보는 거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상의 시민들이 내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책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빌딩을 지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지자체라든가 국가의 서비스라든가 그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딥네이션스.com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서 조인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메타버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종류들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메타버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 또는 기관들은 메타버스화, 즉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과거에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메타버스 광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공간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사무실이 있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면 메타버스화 시키겠죠. 실제 공간을 쓰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창업을 할 겁니다. 그런 작업을 일컬어서 우리가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TV보다는 유튜브나 VR, AR들이 훨씬 더 커넥티드네스, 즉 실제 현실과 더 잘 연계성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ositive emotion, 즉 TV를 보는 것보다 유튜브나 AR, VR을 통했을 때 동일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무드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와 VR, AR를 더 넘어서 메타버스로 갈 수 있다면 더욱더 이 커넥티드니스라든가 그 어떤 그 이모션의 파지티브니스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는 VR과 함께 상당히 몰입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프로젝트 사리아라고 하는 그런 VR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초를 겪고 많은 난민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우린 그것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시리아 난민을 왜 도와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 사리아라고 하는 VR에 들어가서 실제로 시리아 내전 장면에 내가 마치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난민들 돕겠다는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감성 변화라든가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몰입적인 기술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종류의 이런 그 굉장히 몰입적인 것을 제공해주는 VR들이 여러 개가 집합체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따라서 메타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태도 변화 또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공기관들이나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로 그런 시민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는요,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트럭 램프업하는 훈련들을 그 VR로 시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엑스피어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파는 그런 행위, 램프업하는 행위이죠. 이것을 실제로 트럭을 몰고 나가서 이 초보자가 하게 되면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날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바로 옆에 또 숙련된 사람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일도 못하고 그 초보자들 도우느라고 다른 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VR을 이용한다면 숙련자들은 자기 일을 그냥 하면 될 것이고 그 VR의 환경 내에서 초보자는 그 안에서 램프업하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할 것이고 뭐 비록 거기서 뭐 처음에는 잘못해서 건물을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 VR에서 건물이 부서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반복 훈련이 가능하고 더 몰입적이고 또한 재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훈련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훈련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도 메타버스에서 한번 훈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농과 귀촌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막상 귀농과 귀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섣불리 귀농 귀촌을 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베스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VR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서 각종 농사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씨도 뿌리고요, 물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이 추수가 잘 되는구나, 어떨 때는 농작물이 잘 안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귀농과 귀촌을 도울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그 VR이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젊은 영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없는 농촌이나 어촌을 체험하는 것들도 메타버스 내지는 이런 VR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맥도날드에서는 맥도날드는 항상 그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었냐면요, 맥도날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료는 매우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재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에서 그 VR 농촌 체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맥도날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육고기의 원천이 되는 목장을 방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실제 보고 굉장히 청정하게 거기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이런 그 소들의 유구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느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맥도날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신뢰라든가 평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회사를 방문하고 체험하게 하고 견학하는 데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체들은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록 더 성공적인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바타나 또한 그 아바타가 아닌 그 NPO가 있습니다. 실제 그 아바타는 아닌 그 메타버스 안에서 등장하는 그런 non-personal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아바타와 NPO의 품질이 메타버스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아바타나 NPO의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바타를 훨씬 그 초실감화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메타휴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메타휴먼은 에픽게임즈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만든 이제 도구가 되겠는데요. 원래 에픽게임즈는 그 언웨어이라고 하는 그 VR 제작 도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만든 메타휴먼은요, 불과 한두 시간 내에 매우 초실감적인 그런 아바타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여기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은요, 마치 어떤 영화 같이 보이지만 놀랍게도 메타휴먼이란 도구를 이용하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일반인들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양한 캐릭터 보이게 할 수 있고, 어떤 수염의 모습이라든가 나이의 정도라든가 두 발의 형태라든가 콧수염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실감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툴을 이용한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매우 초실감적인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아바타를 만들고 MPO를 만들어서 등장시킬 수가 있겠고, 그런 아바타가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욕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타휴먼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 이미지 투 무비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2차원 이미지가 있습니다. 2차원 이미지를 AI가 동영상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것에 있는 캐릭터들 등장시켜서 마치 그 3차원으로 뛰쳐나온 듯한 그런 연출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아주 쉽게 AI가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냥 이미지만 있는 미술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 증강현실이 되는 안경을 끼고 이용을 해서 이 벽에 있는 그림이 등장해서 운동하게 하고 3차원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없는 미술관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실감성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가겠죠. 결국은 이런 기술을 채택할 미술관은 성공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아바타라든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디지털 캐릭터들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그 AI는 그 판별형 AI가 있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작곡도 하고, 동영상도 만듭니다. 안무도 짜줍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 바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그런 생성형 AI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GA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바로 이 GAN 알고리즘, 이 GAN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버추얼 모델을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추얼 모델을 AI, GAN 기술을 만든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들을, 매우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퇴근하기 전에 개인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컴퓨터에는 이미 수백 개, 수천 개의 버추얼 모델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제품의 광고로 쓰게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광고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얼굴의, 그런 체형의,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가상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에 등장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디지털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래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미 Dapper Labs and Genesis 하는 회사는 아바타 테크 기업으로서 3차원 형태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워너 브라더스는 이런 예술인 아바타를 이 회사에 의뢰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3차원 아바타가 등장한다면 과거에 2차원 아바타를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그 아바타의 주인은 어떤 그 존중감 또는 존경감을 느낄 수가 있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3차원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3차원 아바타를 등장시키는 메타버스는 그러지 못하는 메타버스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바타와 MPO의 품질은 그 메타버스의 성공을, 메타버스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아바타들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Aletheia.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AI형 NFT 또는 AI형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아바타가요, 실제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가 되려면 음성 인식 기술도 필요하고요, 음성 합성 기술도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Aletheia.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우리 사람이요, 음성만 만들어서 주면 AI가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더 심지어 텍스트만 넣어줍니다. 우리 텍스트만 넣어주면 그 텍스트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동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에서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뭘 만들었냐면 ESG 경영에 관련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는 강의 동영상이 생성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의 동영상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ESG 경영에 대한 그 교육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텍스트와 AI만 있으면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강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텍스트만 있으면 그 동영상이 생성이 되고 그런 동영상들이 메타버스에 등장할 수 있겠죠. 즉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클론 NFT입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얼굴 사진을 넣어주면요, 그 사람의 얼굴 사진과 유사한 그런 아바타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자체를 NFT화 시켜서 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존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생성형 AI는 그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안무도 짜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Living Archive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그 안무가 중에 웨인 맥그레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에 만든 안무 동영상을 구글 아트 앤 컬처에다가 제공을 했어요. 함께 제작을 통해서 구글 AI가 웨인 맥그레거의 안무 동영상을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학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그 안무 동영상을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안무의 한 장면이 있으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이제는 전혀 짜지 않았던 안무를 AI가 스스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의 동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창작적인 안무를 만들어낸다. 창의적인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런 창의적인 동영상이 메타버스에 실현될 수 있다면 메타버스 운영의 비용을, 제작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AI를 통해서요, AI한테 평수만 딱 넣어주면 그 평수의 가장 최적의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가구의 배치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AI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겐 중에서 하나가 스타일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겐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뉴욕에 있는 그 아르테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아르테 하우스에서 어떤 그 포지션 매핑이 되면서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악도 동영상 화면도 스타일겐이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AI Created Art를 실제로 전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겐과 같은 AI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조성하는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또 다른 성공 요소는 몰입감과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도의 빛의 벙커 같은 곳에 있었던 그런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머시브한 그 반 고흐의 작품 전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초몽환적인 그런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고요.
제주도 빛의 벙커에서 그 연출됐던 그 작품은 미국에 가서 아틀란타와 뉴욕과 버스턴, 그다음에 달라스에서 50불을 내고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더 몰입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작품에 대해서 진정성, 이걸 느끼는 것이 그 메타버스를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메타버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와 MPO의 품질이라든가 제작비를 절감한다든가 몰입성을 높인다든가 진정성을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메타버스는 원래 오늘날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한번 비물질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에서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원조는 사실상 문화예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화예술은 메타버스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품격이 있는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흔히 보는 그런 메타버스 광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스칼렛 양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가 디자인한 디지털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바타와 오른쪽에 있는 아바타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멋있나요? 예, 당연히 예술가인 스칼렛 양이 만든 디지털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아바타 또는 MP가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의 품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메타버스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학제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도 필요하지만 인문, 디지털 아티스트라든가 크리에이터라든가 또는 신경과학이나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지만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예술 분야는 메타버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갤러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아트앤커피가 있습니다. 아트앤커피라고 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큐레이터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신 분들과 또한 구매자들과 또 이벤트 기획사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매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안에서 미팅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도요, 뮤지엄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엄 구역에 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값싼 임대료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만의 뮤지엄을 꾸밀 수가 있고 작품들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들은 문학기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그런 공간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그 문필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작품 세계에 등장했던 어떤 집이라든가 광경을 체험하는 것이 문학기행인데요.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똑같은 어떤 그 작품 속에 있는 광경을 그대로 메타버스로 재현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작품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체험하고 그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새로운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형 문학기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문학 작품이라든가 어떤 예술 세계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자 이런 곳에서 사실 등장하는 디지털 굿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굿즈들을 실질적으로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 아마 이전에 드라마 중에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제페토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호텔 델루나에서 그 장만월, 우리 아이유 씨가 했었던 그 주인공이죠. 그 장만월이 입었던 드레스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것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빈센조라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항상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합니까? 라이터를 탁탁 켜는 걸 합니다. 그때 등장한 그 라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또 디스타이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에서는 이걸 디지털 이 잿더리를 이거 이제 라이터를 30만 원에 100명에게 판매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작품들을 온라인화 시킬 수 있고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가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ESPN 게임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도요, 최근에 NFT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게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스포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포츠가 함께 되어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ESPN 게임스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어떤 구단도 살 수 있고, 선수도 살 수 있고, 그 선수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를 느껴가면서 게임을 하는 메타버스형 게임이 바로 ESPN 게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문화 경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문화 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NF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의 어떤 유일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디지털 원장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 어떤 디지털 파일에 이것은 진품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딱지가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본을 입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NFT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코로나 집합금지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산업 또 스포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그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대면이나마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는 박물관과 미술관과 이런 구단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에서는 바로 이 NFT야말로 오늘날 현대 미술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이 NFT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NFT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을 향유하려고 니즈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 메타버스 또는 자기의 공간에 어떤 고흐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고흐의 작품은 어디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온 거야. 그거에 비해서 정말 진품 디지털 파일이야.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가치 있는 디지털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NFT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NFT 아트 페어가 작년 7월 달에 뉴욕에서 그리고 12월 달에 마이애미에서 있은 바 있습니다. 이런 그 NFT화된 미술 작품들이 고가의 판매가 되고 경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비폴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명을 가진 마이크 윙클만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에브리데이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무려 작년 3월 때 뉴욕 경매에서 6,9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인으로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호주의 작가인 김마디 씨가 있는데요. 김마디 씨의 그림인 미싱 앤 파운드가 288 이더리움, 한국 돈으로 6억 정도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입니다. 자, 이쯤 되면 미술 작품들을 NFT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는 간송미술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송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이긴 하지만 이 손민정음 해대본과 같은 그 국보급 그런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송미술관도 최근에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한 이 20, 30대 젊은이들한테 그런 문화 자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위해서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대본 원본을 디지타이즈해서 100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각 1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구매자 다수가 20, 30대 MZ세대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직접 크레딧 카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후원 회원의 모집 형태로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가 이런 것이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민정음 해대본이 가지는 정통성과 희소성 때문에 그랬겠죠. 물론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소장권, 공공성 이런 그 국보급 유물들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한때 법률 검토 시비는 있었으나 합법적인 걸로 최근에는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구겐하임 박물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유명한 박물관에서도요, 글로벌 전통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NFT 전문 전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객이 실제 구겐하임 박물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경험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구겐하임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FT화하고 있습니다. 나비 박물관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비에 관련된 것들 중에 희귀종 500종을 골라서 NFT화, 민팅을 해서 오픈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와준 비트컬러 NFT 프로젝트 팀이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메타버스에서 확산시키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요, 소장품 중에서 10,000여 점 정도를 NFT로 자산화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지난달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적 자산을 NFT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립현대미술관도 본인의 작품들을 NFT화 시킬 예정입니다. 대형 박물관도요,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 컬렉션이라고 하는 NFT 제작 업체와 협력을 해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NFT화되어 있고요. 그 NFT를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이런 등등의 신용 결제, 이더리움으로 또 가상화폐로 결제가 되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박물관과 구겐하임 등이 움직인다면 한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도요, NFT를 포함해서 디지털 아트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작품의 어떤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요, 에르미타주의 박물관장이 그 디지털 파일에 직접 다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품 확인을 하는 그런 사례도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NFT 온라인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디지털 파일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부금화되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작품들이 NFT화되고 있는데, 그런 NFT가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을까? 판매되는 장소가 바로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레어라든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유니스왑 이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는 NFT 작품들을 보고 또는 구매하거나 또는 재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요, 우리 문화예술 작품 전용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nftshowroom.com 사이트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미술 작품을 고르면 그 작품들을 누가 구매를 해서 판매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이
진품이냐, 아니면 뭔가 카피라이트된 것이냐, 아니면 표절 작품이냐라는 것을 실제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쇼룸 NFT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것이 Raritable이 되겠습니다. Raritable.com 사이트에 가셔도 그런 현대미술 많은 작품들을 보고 또 구매하거나 또는 그것을 재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는 가격을 두 가지 매길 수가 있는데, 하나는 fixed price,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에 판매하겠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옥션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주 방문하는 문화예술 NFT 마켓플레이스는 니프티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또 재미있는 것은 US 달러로 현금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NFT 작품들을 가상화폐로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현금 결제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문화에 관련된 많은 기관들과 업체들은요, 이런 NFT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기업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사례는 LG전자가요. LG전자가 이 NFT화된 미술 작품들을 이 LG전자의 TV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화 욕구를 충족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LG전자는 굉장히 문화 친화적인 기업이구나 홍보도 됐겠죠. 더 나아가서 LG전자 TV가 이 품질이 좋네, 화질이 좋네, 제품 광고까지 했겠죠. 이런 식으로 NFT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NFT 전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람 수입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NFT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큐레이팅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NFT 작품들을 공동 구매하거나 또한 재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컴퍼니인 경우는 그들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10개월 평균 약 18.5%의 수익이 발생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와 함께 그 디지털 굿즈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포츠 분야에서도요, 스포츠 선수들을 스포츠 카드화 시켰습니다. 그 카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에 맞게끔 그 스포츠 카드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서도 NFT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카드라든가 아니면 그 스포츠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금메달 수상 장면이라든가 뭐 마지막 결승골 장면이라든가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비디오 클립들을 또 NFT화해서 또 전시하거나 공유하거나 내지는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스포츠 분야의 NFT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픈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픈시는요, 이 스포츠 NFT 외에도 대부분의 NFT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컬렉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축구 선수들의 스포츠 카드를 볼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청용 선수의 스포츠 카드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또 재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메타버스는 그런 버추얼 월드 형태뿐만 아니라 증강현실도 버추얼 월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치에서는요, 자신들이 만든 스포츠화를 그 AR로만 신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치에서 그 만든 많은 스포츠화 디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디자인이 다 나중에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수십 개 중에서 하나만이 상용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자인으로 있을 뿐이죠. 그럼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을 AR화해서 메타버스에 올려놓게 되면 세상에 없는 신발을 그 안에서 신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상 버려진 이미지 디자인을 수익 모델화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찌는 이런 AR 업체인 워너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2022년도가 되면 전 세계 스포츠 팬 중에서 약 500만 명 정도가 이 스포츠 NFT를 구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은 거의 20억 불에 해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NFT 축구 게임 소리어 플랫폼에서요 9개월 만에 2.3억 불을 판매한 실적도 이미 존재합니다. 또 다른 그 스포츠 NFT를 볼 수 있는 컬렉션 중에 하나가 socios.com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재밌게도 팬들이요 특정한 구단의 보팅권을 토큰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하나의 작은 구단주로서 선수들한테 어떤 옷을 입힌다, 그 안에 어떤 디자인을 입힌다, 축구화는 어떤 디자인을 신긴다 라는 것들을 보팅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팬들은 마치 자기가 그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고 그 만족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런 토큰들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스포츠 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단이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걸 하지 않겠죠. 이런 발행 같은 것은 특정 업체들을 대행시켜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의 축구 클럽들은 소시오스에서 약 2억 불의 매출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국내의 구단들이라든가 스포츠 업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최초의 스포츠 NFT인 브렛 가르너의 NFT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43만 불에 팔려 있는 데이비드 베컴의 NFT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F1이 있잖아요. 그 F1에서도 그 NFT 카가 있었어요. 그 F1에 등장하는 자동차의 부품들, 그 다음에 아바타, 의복들 이런 것들도 NFT로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가서 NFT를 매매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크립토 월렛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일단 구매를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NFT를 구매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노력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례는 갤럭시아 SM에서 하는 것인데요. 메타 갤럭시아에서 선수들의 NFT를 판매하고 있고요. NFT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세리 NFT가 있으면요. 그 NFT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와 하루에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는 일종의 NFT가 어떤 서비스가 입혀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포츠 산업 자체가 NFT 기술의 진화, 공진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서도요, 두산 메타버스인 두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벌스 안에 들어가면 두산 야구 선수들의 스포츠 카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런 스포츠 카드를 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NFT가 판매되고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1 델타 타임이라든가 NFL 데퍼 랩스라든가 소레어라든가 소시오스라든가 더그아웃, 그 다음에 NBA 톱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포츠 계열의 NFT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NFT 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키트, 그러니까 어떤 양말이나 모자라든가 옷 같은 경우도 NFT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카드스, 그 게임 아이템들, 그 다음에 그 메모라빌리아, 즉 어떤 선수의 사진이라든가 어워즈라든가 트로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극적인 순간이 담긴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클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NFT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NFT에 대한 그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NFT화 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모두 다 NFT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이 있다면 그 실물에 대해서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겠죠. 스포츠 분야도 디지털 굿즈는 다 NFT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구매할까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은 팬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는 방법은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현금 결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픽스드 프라이스로 판매할 수도 있고 경매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디지털 파일에 왜 사람들이 값을 주고 그걸 구매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NFT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NFT와 관련된 작가, 그 NFT와 관련된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 작가나 스포츠 선수라든가 그 박물관의 어떤 진정성, 그들의 어떤 명성, 그들의 가치가 그대로 NFT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NFT화된 것은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진품이 인정이 됐죠.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디지털 파일보다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NFT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다른 형태로 판매가 되거나 유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유통성이 있어야 될 텐데, 유통성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요. 유동성이 올라가면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로열티,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생기게 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고,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요인들이 얼마만큼 NFT에 가치를 주느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후속 작업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조건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NFT에 관련된 마케팅 믹스가 필요한데요. 얼마만큼의 가격을 매길 것인지, 이것을 어디에다 팔 것인지, 입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 함께 가미가 돼야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NFT를 판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NFT에 대한 온라인 도슨팅과 큐레이션 서비스가 같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가격과 입지와 전략을 광고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NFT와 메타버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가장 최상위 레벨인 가상시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상시장에서 사람들은 디지털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험의 한 종류로서의 가상 뮤지엄이 있고, 그 가상 뮤지엄은 바로 메타버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상 뮤지엄을 통해서 사람들은 소유 욕구와 기념 욕구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NFT는 메타버스의 기프트샵, 전시품의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NFT와 메타버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NFT도 발전하고 그 역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T는 과연 안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한 연구를 보시게 되면 올해 있었던 연구인데요. NFT 탑샷의 분석 거래 네트워크를 봤더니 이 거래 형태가 상당히 이질적이더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거래가 있고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가 보이더라. 아마도 혹시 거기에서 어떤 자금 세탁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 네트워크를 봤을 때 분명히 NFT 거래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래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에 대해서 어떤 박물관계, 스포츠계, 이런 문화계에서 우려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는 어떤 작가라든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NFT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을 상품화하는, 특히 국보급이라든가 공공적인 그런 작품들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품격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적인 문화예술 사업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도리어 NFT는 예술계의 투명성을 더 제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컬렉터, 더 많은 어떤 팬들,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그 메타버스의 개념이라든가 성공 요인이라든가 특히 문화예술계에서의 어떤 사례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문화 경제가 되기 위한 핵심인 NFT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NFT가 발전하기 위한 것들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문화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